6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치러집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유권자는 내일 오후 6시 반부터 저녁 8시까지 투표 시간이 별도로 구정됩니다. 여야 지도부는 투표율이 막판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오늘 지역에서 사전투표에 나서며 지지층 투표 참여를 독려할 예정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공표 금지 기간에 접어든 가운데 혼전 양상이 펼쳐지고 있는 격전지를 중심으로 총력 유세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강원도 홍천 돼지 농가에서 올해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농가에서 사육하는 돼지를 모두 매물 처분하고 강원도 전체 돼지 농가에 대해서 긴급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최근 가파르게 오른 돼지고기 가격이 더 오를 걸로 보입니다. 나이만 기준으로 삼아 임금 피크제를 적용하는 건 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임금 피크제 시행 관련 소송과 노사 간 재협상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최근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미국 주도로 마련된 대북 추가 제재안 표결에 나섭니다. 하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서 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 당국의 허가 없이 의용병으로 참전했던 이근전 대위가 오늘 아침 귀국합니다. 경찰은 이 씨가 이미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만큼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추후 일정을 정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7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네, 6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여야는 투표하면 이긴다라고 지지층 결집에 힘을 모으면서 사전투표를 독려했습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조사는 허상이라면서 사전투표를 통해 꼭 한 표 행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여론조사 또 대세론이라는 허상이 유권자들의 안목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유권자 여러분들의 의지와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투표일 뿐입니다. 국민의힘 역시 소속 의원과 당원들은 물론 지지층에게 사전투표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전투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루의 투표가 3일의 투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만큼 여야는 모두 최대한 지지층을 사전투표장으로 끌어내겠다는 전략입니다. 역대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은 지난 2014년 11.49%에서 지난 2018년에는 20.14%로 올랐는데 이번 선거에서 얼마를 기록할지도 관심입니다.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최대 승부처 수도권 후보들도 바삐 움직였습니다.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새로운 접근 방식과 치밀한 실행으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내겠습니다. 약자와의 동행특별시, 복지특별시 만들겠다는 이런 저의 포부를 주변에 많이 알려주십시오. 도와주시겠습니까? 격전지 경기도지사 후보들은 앞선이 뒤선이 공약을 발표하며 뜨거운 표심 잡기 경쟁을 이어갔습니다. 판교를 아시아를 넘어 세계 최고의 스타트업 천국으로 키우겠습니다. 경기도를 스타트업 천국도로 만들겠습니다. 누군가의 인권을 또 누군가의 삶을 더 낫게 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저 김은혜를 잊지 말아주시길 바라면서 한 표라도 더 민심을 얻기 위한 여야 후보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네,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가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면서 여야가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출마로 체급이 높아진 지역인데 종일 난타전이 이어졌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민영화 반대론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와 연단에 올라 새 정부가 공항, 철도, 전기 등을 민영화하려 하고 있다면서 금지 법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민영화
우리 국민들의 등골 빼는 민영화, 특정 개별 민간 사업자들의 배를 불리는 민영화 결코 허용할 수 없습니다. 윤영선 후보 지원을 위해 인천에서 현장 원내대책회의까지 연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가 연고도 없이 개항을에 뛰어들었다고 파상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민주당은 개양 구민들을 이중으로 우롱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개양이 호구냐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윤영선 후보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며 전면 지원에 돌입했고 윤 후보 역시 지역 일꾼론을 내세워 연일 이재명 후보 견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봉사하는 자체가 치열함이 필요하다. 그건 이분은 그게 결핍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열정은 있는지 근데 그 열정이 자기 어떤 정치적 야욕을 실현하기 위한 그 열정인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가 쉽지 않은 구도라고 인정하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가 자신을 겨냥해 총공세에 나선 것에 대해서는 정면 대응을 피했습니다. 열심히 국민들께 설명드리고 유능한 일꾼들이 필요하다. 오늘 이제 국민의힘 좀 인천 개항을 활용 집중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도 좀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라디오 방송에서 인천은 원래 외지인이 사는 곳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도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망언이라면서 사과는 물론 후보 사퇴하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인천 개항을 보궐선거의 경우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선 주자였던 이재명 후보의 정치 생명과 입지가 걸려 있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방선거 전체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 지역이어서 여야 모두 막바지까지 사활을 걸고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네, 인천 개항을 보궐선거 후보들은 토론회에서도 맞붙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검증된 역량을 내세운 가운데 국민의힘 윤영선 후보는 이 후보의 출마를 정치적 욕심이라고 비판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주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나의 삶을 바꾸고 이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검증된 역량이 있는 일할 능력이 되는 사람을 대표로 뽑아야 합니다. 아는 사람 뽑았다고 내 삶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이번 선거는 저 윤영선과 이재명 후보의 선거가 아닙니다. 개양 구민을 이용해서 정치적 욕심을 채우겠다라는 분과 개양 구민의 자존심을 지켜내야 하는 선거입니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하면서 일 잘했다라고 늘 자화자찬하셨는데 분당과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피해서 도망왔습니다. 우리 개양 구민들 우습게 알고요. 금배지 방패 삼아서 불체포 특권 누리겠다라고. 연고가 있지만 능력이 없다면 연고가 없어도 유능한 옆집 사람이 옆 동네 사람이 같이 일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방의원 뽑는 것도 아닌데 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정치 권력과 유착해가지고 공공개발 잘하고 있는 대장동에서 업자 도와주고 돈 받아서 뇌물 받고 공범 노릇한 게 바로 우리 윤영선 후보님이 소속한 국민의힘 정치인들입니다. 부동산 광풍을 불러왔고 우리 개양 구민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은 게 문정권의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 진단과 처방이 모두 잘못됐던 겁니다. 이번 지방선거 기초 광역의회의원 3,800여 명을 새로 뽑습니다. 지방의원이 되기 위해 지금 선거운동에 한창인 후보는 7,000명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전과 기록을 보면 너무 많이 눈에 띄어서 자격 요건이 아닌가 싶을 정도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YTN이 집계해보니 지방의원 후보자의 15%, 947명이 음주운전 전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상습 음주운전도 적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음주 측정 거부, 무면허 등 도로 위의 범법 행위가 상당수입니다. 거대 양당은 공천 기준의 음주운전을 부적격으로 못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음주운전 전과자 319명을 지방의회 의원 후보로 공천했습니다. 국민의힘이라고 다르지 않아서 음주운전 전과자 380명을 공천했습니다. 정당 공천받아 출마한 음주운전 최다 전과자를 직접 만났습니다.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음주운전 4건, 음주 측정 거부 2건, 무면허 운전 4건. 제가 38살쯤 됐죠. 그때 이제 부도가 났어요. 80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음주도 있고 그때는 사실 인생을 다 내려놓은 상태다 보니까. 지역에서 사업을 했던 그는 지난 7회 선거에서 군의원이 됐습니다. 그때는 무소속이었는데 이번에는 유력 정당의 후보입니다. 음주 절가 기록에 대해서 설명할 게 있냐고 묻기 때문에 있는 대로 얘기를 했어요. 얘기 주시더라고. 그래서 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 전과가 2범, 3범으로 계속 이어지는 이런 사람들 같으면 정말 공직자의 자격이 아예 없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고 사회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규범에 대한 합의들을 어떻게 나의 행동 규범으로 받아들이냐의 문제거든요. 검사를 꿈꾸던 22살 군인 윤창호 씨가 음주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지면서 음주운전 강력 처벌에 대한 논의가 불붙었습니다. 우리가 만장일치로 이번에 정부계에 입법을 하자라는데 이해 없으시죠? 예. 이른바 윤창호법이 통과되면서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에는 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뒤따릅니다. 여야 이견 없는 합의로 만들어진 이른바 윤창호법. 일부 위헌 결정이 나긴 했지만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는 공감대 속에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대 양당은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오늘 의견된 것 중에 중요한 것은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적발 시는 부적격자로 심사가 강화되었습니다. 한 번이라도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에는 공천에서 원천 배제키로 했습니다. 이 말은 지켜졌을까요? 거대 양당이 지방의원 후보로 공천한 음주운전 전력자는 699명. 이 가운데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전과를 기록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2명, 국민의힘 11명입니다. 양당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또 선거 벽보만 보고 뽑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정당에서 그런 재질이 나쁜 사람, 문제가 있는 사람을 공천하는 부분들은 정당이 100%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자신들이 만든 공천 기준마저 무시하는 거대 정당. 법을 어겨도 부도덕한 행위를 해도 여의도에만 잘 보이면 살아남는 지방의원들. 지방의회 징계와 전과 전수조사 연속 보도. 내일은 마지막으로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를 망가뜨리는 무투표 당선 문제를 분석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되살릴 대안을 제시합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박순애 서울대 교수와 김승희 전 의원을 각각 지명했습니다. 신임 식약처장까지 모두 여성 인사를 발탁했는데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에 편중됐다는 비판을 받았던 윤석열 정부 인사의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조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장관들이 임명장을 받는 날 대통령과 총리 포함 국무위원 18명 가운데 여성은 딱 3명입니다.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 이른바 서우남 내각이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간 윤 대통령은 서면을 통해 공석이던 교육부 장관의 박순애 서울대 교수, 보건복지부의 김승희 전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인 박순애 후보자는 공공행정 전문가로 인수위원을 역임해 새 정부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하고 있고 교육행정 비효율을 개선할 적임자라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약사 출신으로 식약처장의 비례대표로 국회 복지위원을 지낸 김승희 후보자는 현장과 정부, 국회에서 쌓은 경륜과 전문성이 평가를 받았습니다. 함께 발표한 차관급 식약처장에는 오유경 서울대 약대 학장을 임명했는데 윤 대통령이 여성 인사 3명을 동시에 발탁한 겁니다. 최근 여성에게 공정한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는 인사입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능력 제일주의를 외치며 인위적인 배치는 없다고 밝혀왔는데 이번 낙마자 빈자리엔 여성을 최우선 검토할 걸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젠더 갈등이 유감스럽다는 언급이 있었고 한미 정상회담 기자회견 땐 내각에 여성이 부족하다는 미국 기자의 공개 지적까지 나오면서 윤 대통령 인식에도 변화가 생긴 걸로 보입니다. 그 여성의 공정한 기회가 더 적극적으로 보장되기 시작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기회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할 생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군 수뇌부 인사 때 전군 대장 7명을 모두 교체하며 출신 지역을 골고루 안배했는데 이 역시 달라진 모습이라는 평가입니다. 대통령실은 일회성 우대가 아닌 인사 철학이 바뀌는 신호탄이 될 거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능력과 전문성을 고려하면서도 지역과 나이, 성별 등의 좀 더 유연성을 갖추겠다는 얘기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내정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김영동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교육과 보건 분야에 한치의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시기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함께 내정된 오유경 식약처장을 비롯해 발표된 새 후보자는 각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여성이란 점에서 의미가 깊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인사 기준이 의아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남성 편중 내각과 성차별적 인식이라는 지적을 인사에 반영한 건 다행스럽지만 적임자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특히 김승희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이 치매 초기가 의심된다는 막말로 국정감사를 파행으로 몰아갔던 사람이라면서 이런 후보자를 내세운 건 민주당과 협치할 뜻이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돼지에게 치명적인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올해 처음으로 강원도 홍천에서 발생했습니다. 최근 가파르게 상승한 돼지고기 값이 더 오르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밤늦은 시각 농식품부가 주관하는 긴급 방역회의가 열렸습니다. 강원도 홍천군에 있는 돼지 농장에서 폐사체를 발견했는데 시료를 분석한 결과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올해 첫 발병입니다. 근처 야생 멧돼지한테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국은 해당 농장에서 사육하는 돼지 1,500마리를 모두 살처분했습니다. 다행히 근처 500m 이내에는 돼지 농장이 없어 추가 살처분은 면했지만 강원도 전체 돼지 농장에 대해 임상검사를 실시하고 긴급 이동 중지 명령도 내렸습니다. 한덕수 총리까지 나서 초동 방역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당국은 야생 멧돼지의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지역이 경기 강원권을 넘어 충북과 경북 지역으로까지 확산하고 있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양돈 농장에서의 추가 발생도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종사자분들께서 불필요한 외부 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부득이 외부 활동을 하시게 되면 반드시 소독하고 환복, 장화 갈아신기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돼지고기 가격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돼지고기는 거리두기 완화 이후 외식 수요가 늘고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사료값이 올라 한 달 새 가격이 28%나 오른 상태입니다. 더구나 돼지는 번식 주기상 날씨가 더워지는 6월부터 생산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 돼지열병까지 확산할 경우 앞으로 돼지고기 수급이 심각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일정 연령 이후 임금을 삭감하되 고용을 보장하는 이른바 임금 피크제가 불합리한 연령 차별이라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표정은 엇갈렸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먼저 노동계는 대법원이 나이 차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한 건 명백한 차별이라는 사실을 확인해줬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임금 피크제가 도입 취지와는 달리 청년 일자리가 느는 효과는 미미했고 임금만 삭감됐다며 폐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노동자들이 임금을 깎는 현장의 부당한 임금 피크제가 폐지되기를 바라고요. 한국노총도 현장 지침 등을 통해 노조 차원에서 임금 피크제 무효화 및 폐지에 나설 것을 적극 독려할 것입니다. 반면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 판결로 고령자의 고용 불안과 청년층 일자리 감소 등 부작용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역시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경영 부담입니다. 연령 차별이 아닌 연령 상생을 위한 제도입니다. 향후 관련 판결들이 임금 피크제의 도입 목적과 법의 취지, 산업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신중하게 내려지길 바랍니다. 이번 임금 피크제 무효 취지 판결로 앞으로 깎인 임금을 돌려달라는 소송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현재 임금 피크제가 시행 중인 사업체의 근로자들은 소재기일 기준 3년 전까지의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 채권 소멸시효가 3년이니까 이 사건에서 소를 제기하실 수 있는 분들은 현직에 있으면서 임금 피크제 도입하신 분들 있고, 퇴직하신 지 지금 3년이 아직 되지 않았으면 퇴직금 차액이 발생하니까요. 임금 청구 소를 제기를 할 수가 있고. 임금 피크제는 근로자 300명 이상인 회사의 52%가 도입한 상태여서 당분간 혼란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최명순입니다. 네, 혼인한 아들이든 딸이든 보통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선거법에선 여전히 딸과 아들을 구별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바로 재산 신고 대상에서 결혼한 딸을 제외하는 겁니다. 차별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있는 선거법을 김철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나눠준 선거 사무 안내서입니다. 안내서에는 후보자와 가족의 재산, 그리고 세금 납부 실적을 모두 공개하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혼인한 직계비속 여자와 외가는 신고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문구가 곳곳에서 눈에 띕니다. 공직선거법에선 친가와 외가, 그리고 결혼한 아들과 딸을 구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 출마자가 마음만 먹으면 혼인한 딸이나 외가에 재산을 숨겨 놓을 수도 있습니다. 아들만이 우리 가족을 이어나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구시대적인 내용들이 담긴 내용이 아닌가 보고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공직 후보자들이 혹은 선출된 공직자들이 이 혼인한 딸이나 외가를 통해서 재산 은닉이나 선거에 남은 차별의 흔적은 또 있습니다. 선거법은 후보자의 배우자나 직계촌 비속이라면 누구나 명함을 나눠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정부가 지난해 다양한 가족 형태 인정을 선언했는데도 결혼하지 않았거나 가족이 없는 후보자는 그만큼 차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직계 종비속을 선거운동원 수 자체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방법이 내가 어떤 가족과 함께 사는지 혹은 가족의 상황이 어떤지에 따라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없고 이런 불공정한 측면들을 좀 줄여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명함 관련 법 조항은 지난 2016년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다수 재판관은 법이 합리적이라고 봤지만 이정미 재판관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의 유무라는 기준이 후보자의 능력이나 선택과 무관해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지난 2005년에 뒤늦게나마 호주제까지 폐지된 마당에 선거법이 시대 흐름을 못 쫓아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호주제 폐지한 거 아시잖아요. 그런 흉터를 바꾸자는 그런 의미 아니었겠어요? 근데 사실 아직도 그런 흔적이 남아있는 거죠, 사실은. 그 부분은 고쳐야죠. 공직선거법이 제정된 건 지난 1994년. 30번째 생일을 앞둔 만큼 시대 흐름에 맞게 질적으로도 성숙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네, 지난해 8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를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강도살인,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7살 강윤성에 대한 법원의 무기징역 선고는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어제 서울 동부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 가운데 3명이 사형을, 6명은 무기징역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법원은 다수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강 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후에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사형에 대한 판단, 그리고 배심원들 다수가 무기징역형을 요청한 의견 등을 감안해 이보다는 한 단계 낮은 선고가 이뤄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 격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강 씨 측은 살인이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가 14범인 강윤성은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복역하다 출소한 이후 유흥비 등에 쓰기 위한 돈을 노리고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강 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집에서 4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이튿날 오후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해 또다시 50대 여성을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엄인주입니다. 미국의 주도로 마련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 결의안이 우리 시각으로 오늘 새벽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표결에 붙여집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부정적인 분위기라서 결의안이 채택될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원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달 유엔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이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을 현지 시간 26일 표결한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AFP통신도 익명의 외교 당국자 2명을 인용해 미국이 현지 시간 26일 오후 늦게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 3월 24일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북한의 원유 수입량을 기존 400만 배럴에서 300만 배럴로 감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새 결의안을 마련해 안보리 이사국들과 논의해 왔습니다. 결의안은 북한의 정제유 수입량을 50만 배럴에서 37만 5천 배럴로 줄이고 국제사회의 광물 연료와 시계 수출에도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AFP통신이 전했습니다. 애연가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듯 북한에 담뱃잎과 담배 제품을 수출하지 못하게 막는 내용도 새 결의안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찰 총국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해킹 단체 라자루스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이들의 자산을 동결하는 조치도 제재안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정부는 지난 2017년 만장일치로 채택된 안보리 대북결의 2397호에 적시된 유류 트리거 조항을 거론하면서 바로 지금이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유류 트리거 조항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시 대북 유류 공급 제재 강화를 자동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을 저지할 가능성도 나옵니다. 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는 미국이 제안한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은 어떤 문제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의안을 채택하려면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고 5개 상임 이사국 중 한 나라도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네, 북한이 이틀 전 ICBM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고도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미사일을 쏘고 관영 매체로 보도하는 게 보통인데 이번 달에만 모두 4차례 그 관행을 깨면서 의도가 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홍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월 말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에 성공했다며 관련 소식을 대대적으로 알렸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블록버스터 영화 주인공처럼 등장하는 발사 영상도 전파를 탔습니다. 이렇듯 북한은 미사일을 쏘고 나면 보통 그 다음 날 관영 매체를 통해 발사의 성격을 규정하고 평가하는 기사를 내놓곤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엔 이런 관행이 깨졌습니다. 이달에만 4차례 무력 도발을 이어갔지만 조선중앙통신이나 노동신문 등에 보도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북한이 침묵하는 배경을 두고 우선 이미 개발된 미사일의 부분 성능 시험에 불과해 홍보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로키로 가겠다는 측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개량된 미사일의 시험이 아니라 개량을 위한 부분적인 실험이기 때문에 아마 내부 노동신문에 게재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안 위반에 해당하는 탄도미사일 발사 사실을 굳이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거란 해석도 있습니다. ICBM 자체는 자체만 해도 한국과 미국에 주는 영향이 적지 않은데 그날 되고 또 나팔을 불어대면
오히려 손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라는 판단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한미 정상이 합의한 확장 억제 강화에 맞서 미사일 발사라는 행동을 통해 말보다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핵실험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전력을 집중하면서 전투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민간인 희생자도 급증하면서 세계보건기구는 러시아의 의료시설 공격을 중단하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김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부 전선에서 미사일 공격에 나선 모습입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스칸데르가 동부 주요 군사시설을 파괴했다고 러시아 측은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방부도 도네츠크 지역에서 러시아군의 미사일이 폭발하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이어 러시아군의 공세가 허세지면서 동부 지역 전투가 가장 격렬한 국면에 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Бої на сьогодні досягли максимальної інтенсивності. Ворог штурмує позиції наших військ одночасно на декількох напрямках. 러시아군은 돈바스 지역 행정 중심지인 크라마토르스크로 가는 길목을 집중적으로 공격해 이미 상당 부분을 장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Траса прострілюється. Северодонецьк повністю обстрілюється. Постійно просто. Зараз більше 90. 러시아군이 동부 지역은 물론 철수한 하르키우 지역에도 포격을 계속하면서 민간인들의 희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우크라이나 의료시설에 대한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러시아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We, the World Health Assembly, must be crystal clear about where responsibility for this health crisis lies. It lies with the Russian Federation. 반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제재가 서방에 문제를 안겨줄 뿐이며 러시아를 국제경제체제에서 몰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 문제도 서방의 제재 때문이라며 흑해 봉쇄를 제재 해제와 연계할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YTN 김은근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용병으로 참전했던 이근전 대위가 오늘 귀국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 씨는 우리 시각으로 어제 저녁 7시 20분 폴란드 바르샤바 쇼팽 공항을 출발해 오늘 아침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이 씨의 부상 부위에 대한 치료 경과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추후 일정을 잡아 조사할 방침입니다. 지난 2015년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윤미향 의원이 당시 합의 내용을 미리 알았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는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외교부와 당시 정대협 대표였던 윤미향 의원의 면담 기록입니다. 양측은 합의 발표 하루 전날도 만나서 의견을 나눈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다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5년 12월 28일 10억엔 보상을 골자로 맺어진 한일 위안부 합의는 피해자 할머니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정면에 나서 협상 결과에 실망을 나타낸 건 정대협 대표였던 윤미향 의원이었습니다. 대를 받기 위해 말로 져버린 한국 정부의 외교 행태는 가히 굴욕적이다. 논란은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윤 의원이 합의 내용을 미리 알았다고 뒤늦게 폭로하면서 재점화됐습니다. 이 할머니는 윤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사전 설명을 듣고도 정작 피해 당사자한테는 전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10억엔이 일본서 들어오는데 그 대표만 알고 대표가 알아가지고 그러면 외교통상부도 제가 있습니다.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윤 의원은 소녀상 이전 등 민감한 내용에 대해선 전혀 공유받지 못했다고 주장했고 외교부도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리진 않았다고 거들었습니다. 보고서 내용을 읽어보시면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그런 구절도 있고요.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이긴 변호사 단체가 공개한 면담 기록에는 윤 의원과 외교부가 합의 발표 하루 전날까지 만나 내밀한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거로 돼 있습니다. 문건엔 지난 2015년 3월 9일 외교부 동북아 국장이 정대협의 요청으로 윤 의원을 만나 한일 협의 동향과
위안부 피해 사망자 보상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후 만남에선 소녀상 철거나 협상 진행 상황, 정대협이 수용 가능한 해결 수준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협상 발표 하루 전날 기록엔 윤 의원이 아베 당시 총리의 사죄 표명과 10억엔 수준의 일본 정부 예산 출연 등 합의 내용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가 적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가려졌지만 윤 의원이 미리 합의 내용을 공유받았고 나눔의 집 등 피해자 단체엔 어느 수준까지 사전에 알려줘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도 오간 거로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인 그 합의 내용을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줬다는 게 이제 드러나 있는 겁니다. 이분이 왜 그런 허위의 이야기를 하고 다녔는지 알 수가 없는데 문건이 공개되자 윤 의원 측은 공개된 날짜 외에도 여러 차례 만났고 최종 합의 내용은 알지 못했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문건을 숨겨온 외교부는 그동안의 논쟁이 종식되고 국민의 알 권리가 실현되길 기대한다며 상고를 포기하고 뒤늦게 문건을 공개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YTN 김다란입니다. 네,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어젯밤 9시까지 전국에서 16,895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목요일 동시간대 집계치로는 지난 1월 27일 이후 17주 만에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에서 7,838명으로 46.4%, 비수도권에서 9,057명이 나와 53.6%를 차지했습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 오늘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이보다 더 늘겠지만 이틀 연속 10,000명대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원숭이 두창은 코로나19처럼 세계적 대유행, 팬데믹을 일으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방역 당국 역시 급속한 확산은 없을 것으로 보면서도 현재 국내에 없는 3세대 백신 도입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김평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숭이 두창 바이러스를 토대로 만들어진 백신은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두창 백신은 원숭이 두창에도 85%가량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두창 백신 가운데 3세대인 진네오스의 국내 도입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진네오스의 국내 도입에 대해 검토하고 있고 논의가 구체적으로 진전되면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창 백신은 1세대에서 4세대까지 나뉘는데 4세대는 아직 연구 단계로 상용화되지 못했습니다. 국내에 3,500만 명분이 비축된 1, 2세대 백신은 피부와 직각을 유지해 3초 안에 15회 찔러야 하는 등 접종 방법이 까다롭고 심근염과 뇌염, 각막염 등 중증 이상 반응 위험이 있습니다. 3세대 두창 백신은 이런 심한 부작용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됐습니다. 중증 이상 반응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1, 2세대 백신을 접종할 수 없었던 면역 저하자 등도 접종 가능하고 기존 두창 백신보다 중화항체 유도 능력도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감염이 의심될 때 접종하면 증상 발현을 억제해 확산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접촉 후 4일 이내에 접종을 받게 되면 감염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역학조사 결과 밀접 접촉자로 판명되신 분들은 이 접종을 선제적으로 받아서 감염 예방을 할 수가 있고 확산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증상이 발현됐을 경우를 대비해 유럽에서 원숭이 두창 치료제로 승인된 테코비리마트도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원숭이 두창이 지역사회로 전파될 가능성에 대비해 권역별 검사기관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안보리가 표결에 붙인 대북 추가 제재안이 불발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앞서 미국은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북한의 원유 수입량을 기존 400만 배럴에서 300만 배럴로 감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새 결의안을 마련해 안보리 이사국들과 논의해왔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미국이 주도로 대북 추가 제재안이 추진됐고 안보리 표결에 붙여졌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 결의안이 채택되지 못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 소식은 추가되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프로야구 선두 SSG가 롯데와 주중 3연전을 모두 승리하면서 4연승을 달렸습니다. SSG는 선발 김광현이 6이닝 2실점 호투에도 불펜의 부진으로 시즌 7승 3양에 실패했지만 5대4로 뒤진 7회 말 연속 밀어내기 볼넷을 얻어내 6대5로 재역전승을 거두었습니다. 두산은 1회 초에만 11점을 뽑는 KBO 리그 타이 기록을 세우면서 한화를 24대3으로 대파했습니다. 키움은 LG와 주중 3연전을 싹쓸이하면서 시즌 처음으로 단독 2위에 올랐고 기아와 KT는 각각 삼성과 NC를 눌렀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에서는 예년 수준의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6.5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아 선선하고요. 한낮에는 25도까지 올라서 이맘때 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다만 남부지방은 순천 30도, 밀양 31도까지 오르면서 낮더위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는데요. 일교차도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체온 조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 지역에는 비나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까지 강원 북부 지방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오후 한때 강원 중남부 내륙과 산간에는 5mm 안팎의 소나기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은 16.5도, 광주 15.5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습니다. 한낮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따뜻하겠고 남부지방은 다소 덥겠는데요. 서울 낮 기온 25도, 대전과 광주 27도, 대구는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적으로 때이른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 오후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월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다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간은 오전까지, 동해안 지역은 아침부터 밤까지 초속 25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되는데요.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6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치러집니다. 여야 지도부는 투표율이 막판 주요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오늘 지역에서 사전투표에 나서며 지지층의 투표 참여를 독려할 예정입니다. 강원 홍천 돼지 농가에서 올해 첫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농가에서 사육하는 돼지를 모두 매몰 처분하고 강원도 전체 돼지 농가에 대해서 긴급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최근 가파르게 오른 돼지고기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나이만을 기준으로 삼아 임금 피크제를 적용하는 건 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엇갈린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임금 피크제 시행 관련 소송과 노사 간 재협상이 잇따를 걸로 보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 당국의 허가 없이 의용병으로 참전했던 이근전 대위가 오늘 아침 귀국합니다. 경찰은 이 씨가 이미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만큼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추후 일정을 정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6일 지방선거와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오늘 시작됩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네, 코로나19에 걸린 확진자도 내일 오후 6시 반 이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소 현장에 저희 취재기자 나가 있는데요. 윤혜리 기자. 네, 서울 용산구에 있는 사전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아직 이른 아침이긴 합니다만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제 막 투표가 시작돼 아직 많은 사람들이 몰리진 않았는데요. 오늘 사전투표장에 가시면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교육감 후보와 각각 지역구 광역의원, 기초의원, 비례대표들까지 모두 투표용지 7장을 받게 됩니다. 용지가 너무 많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각 후보들을 꼼꼼하게 비교해서 우리 동네를 위해 일할 일꾼을 뽑는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겠습니다.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전국 3,500여 개 투표소에서 진행됩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분증만 있으면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투표소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오늘은 사전투표를 할 수 없고 내일 오후 6시 반부터 1시간 동안 일반 유권자와 같은 방법으로 투표할 수 있습니다. 이곳 서울 용산은 윤석열 대통령 집권 이후 대통령 집무실이 옮겨오면서 남다른 의미가 있는 곳인데요. 이곳 주민들의 사전투표 열기가 얼마나 뜨거울지도 관심이 모입니다.
돌이켜보면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이 대선이나 총선보다 높았던 적은 거의 없는데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투표율은 60.2%였습니다. 당시 사전투표율은 약 20% 정도로 올해 이보다 더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사전투표소의 경우 마감 시간대에는 이용자가 몰려 투표용지 발급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미리 가까운 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용산구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6일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나란히 투표에 참여합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오전 11시 충북 청주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할 예정입니다. 박지원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오전 9시 10분 격전지 가운데 한 곳으로 꼽히는 경기도 광주에서 사전투표에 나섭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8시 반 서울 마포구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합니다. 네, 여당 지도부도 나란히 투표에 나섭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9시 격전지 가운데 한 곳으로 꼽히는 강원도 원주에서 사전투표에 나섭니다.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기현 의원은 오늘 오전 9시 반 지역구가 있는 울산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사전투표 둘째 날인 내일 인천 계양구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이 국무조정실장 인사를 놓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립각을 세워 당정 사이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도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쇄신 기자회견 여파가 길어지면서 지방선거를 코앞에 두고 양당이 내홍을 겪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경제수석을 지낸 윤종원 기업은행장의 국무조정실장 인선에 대한 국민의힘 반대는 더욱 강경해졌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윤 행장을 망가진 경제정책 주역이라고 혹평하면서 추천자로 알려진 한덕수 총리가 고집부린다, 불쾌한 반응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쭤본 의원들 100%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이 반대하는 인사를 왜 계속해서 기용하려고 하는 건지, 왜 고집을 피우시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새 정부 첫 총리의 행보에 여당 원내대표가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며 파열음을 내는 상황. 앞으로 당정 갈등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당내에서 어떤 그 정부 측 인사에 대해 가지고 의견을 내는 것도 일상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 부분은 원만하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도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의 이른바 586 용태론 언급을 놓고 시작된 내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 위원장은 586 세대 모두가 물러나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당의 변화를 어렵게 하는 부분이 있다고 회견의 정당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추가 쇄신안 발표도 시사했습니다. 비상징계안 관련해서 뭐 결정된 거 혹시 있으실까요? 이번 주에 당 쇄신안 발표하셨는데 다양한 루트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비대위원인 조응천 의원도 설이 걷지만 대의에 맞는다며 박 위원장에게 힘을 실었고,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당내 문제가 지방선거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호남 광역단체장 후보들은 분란을 수습해야 한다고 직접 우려를 전하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수선한 분위기가 종일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남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전력 투구하여 국정균형과 민생 안정을 바라는 국민, 지지층, 당원들의 바람에 부응해야 합니다. 여야 모두 내부에서 불협화음이 공개적으로 나오면서 일주일도 남지 않은 지방선거 막판 표심에 악영향을 주진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여야가 올해 2차 추경안 처리를 놓고 담판에 들어갔지만 최종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성걸, 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어젯밤 늦게까지 협의를 이어갔지만 핵심 쟁점 사항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7개에서 8개 정도 쟁점 사항을 전달했는데 만족할 만한 답을 못 얻었다며 오늘 낮까지는 합의가 돼야 안건 처리가 가능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전 예결위 간사협의와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최종 합의안 마련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노동계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 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단을 환영했습니다.
한국노총은 지금 같은 방식의 임금 피크제는 지속돼서는 안 된다며 대법원 판결은 당연한 결과로 적극적으로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노총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는 현장의 부당한 임금 피크제가 폐지되기를 바란다며 현장 지침 등을 통해서 노조 차원에서 임금 피크제 무효화와 폐지에 나서도록 독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경제계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고용 불안 등의 부작용을 우려했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이번 판결로 인해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고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 기회 감소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정부의 적극적인 권고에 따라 시행 6년째를 맞은 임금 피크제의 근간이 흔들리면서 소송 남발로 인한 노사 간의 갈등이 격화될 우려가 커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의 주도로 마련된 대북 추가 제재안이 유엔 안보리에서 표결 끝에 채택이 무산됐습니다. 상임 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강태혁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네, 결의안이 표결까지 갔는데 부결된 겁니까? 네, 이번 달 유엔 안보리 의장국인 미국이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을 안보리에 상정했는데요. 표결을 먼저 진행한 뒤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안보리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사국이 찬성하고 5개 상임 이사국 모두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합니다. 표결 결과 13개 이사국이 찬성했고 중국과 러시아 2개 상임 이사국이 반대했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추가 제재안은 지난 3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미국이 준비해온 것인데요. 북한의 원유 수입량을 400만 배럴에서 300만 배럴로 줄이고 정제유 수입량도 50만 배럴에서 37만 5천 배럴로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결국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한 건데요. 어떤 논리입니까? 네, 장준 주유엔 중국 대사는 회의에 앞서 기자들에게 중국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추가 제재가 현 상황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단지 상황을 훨씬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미국을 향해 제재보다는 대화 재개와 한반도 상황의 정치적 해결을 찾기 위한 의미 있고 실용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신규 제재를 부과하는 대신에 기존 제재를 일부 완화해 북한 주민들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장인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미국 대사는 북한은 안보리의 침묵을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한 조치에 청신호로 받아들여 연초부터 23차례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하고 있으며 핵실험을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때문에 북한의 이딴 도발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지금이 행동해야 할 때라고 역설했지만 결국 무의로 끝난 셈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써 석 달을 넘어선 가운데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을 편입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두 나라는 이탈리아 등이 제안한 평화 로드맵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보도에 임수근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동남부 돈바스 지역에 있는 도네츠크의 포크롭스크입니다. 최근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철도 시설이 크게 파괴된 것은 물론 인근 민가까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Люди віддихали ще, спали, хто на роботу пішов, летіла ракета, збили, і от виходить, що. 러시아가 돈바스 북부에 대해 공격을 강화하는 가운데 남부 점령 지역을 러시아에 편입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점령한 우크라이나 남부 지역 주민의 러시아 국적 취득 절차를 간소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 남동부 4개 주 주민은 러시아 거주 경험 등 자격 요건 없이도 러시아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됐습니다. 러시아는 이번 조치로 크림반도와 러시아 본토를 잇는 남부 요충 지역을 장기적으로 러시아 통제하게 두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탈리아 정부 등 일부에서 제안한 우크라이나 평화 로드맵이 두 나라에 의해 모두 거부됐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른바 영토 양보로는 1938년 유럽이 나치 독일을 달래기 위해 체코 땅을 내놨던 제안과 다를 바 없다고 강력 비난했습니다. Ще потрібна допомога партнерів, передусім зброєю для України. Повна допомога, без виключень, без обмежень. 러시아 외교부 역시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면서 평화를 논의하는 것은 환상이라며 협상론을 거부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WHO는 현지 시각 26일 최고의결기구인 세계보건총회에서 찬성 88표, 반대 12표의 압도적인 지지로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결의안은 우크라이나 내 의료시설에 대한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고 러시아 측에 촉구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하는 한 국제무대에서 러시아의 고립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타이완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면서 중국은 최근 타이완을 봉쇄하는 훈련을 했습니다. 유사시에 미국의 무기 지원을 차단하겠다는 건데 미국도 중국군의 상륙을 격퇴하기 위해 타이완의 방어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웅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군사 개입 발언을 계기로 타이완을 둘러싼 긴장이 더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번 달 항공모함을 동원해 타이완 동부와 남부, 남서부에서 동시에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유사시 미국과 일본이 군사적 지원을 못하도록 타이완을 봉쇄하겠다는 전략인 겁니다. 오는 10월쯤 세 번째 항공모함이 진수될 것으로 예상돼 중국의 봉쇄는 더 촘촘해질 전망입니다. 中国人民解放军严阵以待，将采取一切必要措施，粉碎任何形式的台独分裂图谋，坚定捍卫国家主权和领土完整。 미국은 타이완 주변에서 제해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일본과 수시로 연합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와 호주를 포함한 쿼드 국가뿐 아니라 지난해에는 영국, 프랑스 군함도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And in the Indo-Pacific, it's helping us to counter aggressive behavior from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which our new national defense strategy calls the pacing challenge for the U.S. military. 미국은 최근 타이완이 바다에서 상륙하는 중국군을 격퇴할 수 있도록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타이완의 휴대용 미사일과 대함 미사일 등의 판매를 늘리고 있습니다. 모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을 격퇴하는 데 효과가 입증됐다고 보는 무기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중국의 반대 속에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이 타이완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닌 상황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최근 미일 정상회담에서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 대비해 방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방침을 바이든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일본은 방위비 증액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화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일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기시다 총리는 일본의 방위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함께한 바이든 대통령도 이런 입장을 크게 환영했습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와 마주한 일본의 군비 증강이 미국의 방위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I applaud Prime Minister Kishida's determination to strengthen Japanese defense capabilities as well. A strong Japan and a strong U.S.-Japan alliance is a force for good in the region. 일본 정부는 방위비 증액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우선 다음 달 결정하는 내년도 예산 편성 지침에 방위력 강화 방침을 담을 예정입니다. 防衛力の抜本的強化にあたって必要となるものの裏付けとなる予算をしっかり確保していく新たな安全保障戦略等の策定や今後の予算編成過程を通じて 일본 정부는 올 연말 개정되는 국가안보 전략에 이른바 반격 능력을 담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을 염두에 두고 미사일 기지뿐 아니라 지휘부까지 선제 공격도 가능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를 위한 신무기 도입 등도 모두 방위비에 포함됩니다. 아베 전 총리는 내년도 방위비 증액에 대해 올해보다 20% 이상 늘어난 7조엔, 약 70조 원 수준으로 이해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지지 속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일본의 군비 확장 움직임을 우리 정부는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방위 안보 정책이 평화 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지금까지도 일관되게 견지해 오고 있습니다. 자민당은 현재 국내 총생산 1% 수준인 방위비를 5년 안에 2%까지 배로 끌어올릴 것을 일본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천문학적인 국가 부채를 끌어안은 일본이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지가 최대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강원도 홍천군 돼지 농가에서 올해 첫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제 해당 농가에서 발견한 돼지 사체의 시료를 분석한 결과 돼지열병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당국은 홍천군 해당 농장에서 사육하는 돼지 1,500마리를 모두 매몰 처분하기로 했습니다. 또 홍천군에 있는 돼지 농장 15곳에 대해서 긴급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강원도 전체 돼지 농장에 대해서는 임상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이틀 동안 경기 강원 지역의 돼지 농장과 도축장, 사료 공장 등에 대해서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쓰던 책상이나 거실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청와대의 상징인 본관과 대통령의 사적인 공간인 관저 내부가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하늘을 향해 곡선을 그린 팔짝 지붕 아래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관람객들은 푸른 기와 한옥을 배경으로 인증사진 남기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막 버스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잘 몰랐는데 이렇게 나와서 걸으면서 보니까 더 새롭고 더 좀 웅장한 느낌이 들고 기분이 좋습니다. 청와대의 상징 본관 내부가 시민에게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2층으로 올라오면 본관의 핵심 공간,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올 수 있는데요. 대통령이 업무를 받던 책상을 지나 외빈을 접견했던 공간까지 둘러볼 수 있습니다. 중앙 계단에 그려진 김식 작가의 금수강산도를 따라 1층으로 내려오면 나오는 무궁화실. 영부인의 집무실로 벽을 가득 채운 역대 영부인의 초상화가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돼서 너무 기쁘고요. 영부인실이 따로 있는 것도 몰랐어요. 그래서 대통령실보다 좀 단아하지만 일단 뉴스에서만 보던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어머니 아버지가 저보다 훨씬 더 좋아하셔가지고 본관에서 조금 떨어진 대통령 관저도 이번에 개방됐습니다. 관저를 돌아보며 열린 창문 안으로 대통령과 가족이 생활했던 거실과 주방 등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왜 채수를 잡수셨는지 어땠는지 이렇게 텃밭이 있더라고요. 근데 파 하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하고 사는 건 다 똑같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시민품으로 한층 더 다가온 청와대. 문화재청은 청와대 개방 기간을 다음 달 11일까지 연장하고 그 뒤론 상시 개방할 방침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한국은행이 또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가계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이자 부담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조만간 7%대에 이를 거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어서 부동산 영끌족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20%씩 올라간다라고 하면 저 같은 서민 입장에서는 미국인권을 또 찾아볼 수밖에 없고 매월 제가 내던 이자 부담이 6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100만 원 정도로 올라가면서 부담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중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이후 대출자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천정부지로 치솟는 대출금리였습니다. 한국은행이 추산한 자료를 보면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오를 때마다 가계의 전체 이자 부담 규모는 3조 3천억 원 불어납니다. 단순히 따져봤을 때 지난해 8월 기준금리 인상 전과 비교하면 전체 이자 규모는 16조 5천억 원, 1인당 부담은 82만 원씩 늘어나는 겁니다. 문제는 잡힐 줄 모르는 고물가에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입니다. 높은 물가 오름세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분간 물가에 보다 중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기준금리가 오르는 폭보다 대출금리가 훨씬 크게 오르는 만큼 이자 부담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지난해 8월 신규 취급액 기준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3.1%였지만 지난 3월 말에는 3.98%까지 올랐습니다. 기준금리 상승폭의 2배 가까이 오른 셈입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기대하며 영끌에 나섰던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들의 부담은 특히나 더 큽니다. 4대 시중은행이 지난달 신규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월평균 금리는 3.84에서 4.37%로 상단 기준으로 한 달 만에 0.05%포인트 올랐고 변동금리 상단은 5%대, 고정금리는 6%대를 이미 돌파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7%대 시대의 현실화 가능성이 언급되는 이유입니다.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상이 이루어진다면 대출금리의 상단이 7%를 초과할 가능성은 충분히 염두에 두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아마 8%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물가를 잡겠다고 기준금리를 올리지만 대출자들의 부담이 점점 한계에 이를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어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 폭과 시점을 두고 한은의 고심도 깊어질 전망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미국의 올해 1분기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이 연율 마이너스 1.5%로 집계됐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현지 시간 26일 지난달 공개된 속보치 마이너스 1.4%에 이어서 0.1%포인트 하향 조정된 잠정치를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미국 경제가 후퇴한 것은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1, 2분기 이후 처음으로 6개월 분기 연속, 6개 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세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분기 마이너스 성장폭이 약간 더 커진 것은 미국 기업 이익이 5분기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여파 때문이라고 블룸버그 통신과 마켓워치가 전했습니다. 세계적인 그룹 BTS가 미국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납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현지 시간 31일 BTS를 만나서 반아시아계 증오 범죄 등을 논의한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대통령이 개별적인 음악 그룹을 백악관으로 초청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보도에 김영근 기자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현지 시각 31일 바이든 대통령이 그룹 방탄소년단 BTS를 만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에서 먼저 초청했고 BTS가 이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1일은 아시아 태평양계 주민 유산의 달을 마감하는 날입니다. 만나는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백악관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반아시아계 증오 범죄와 차별 문제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미국에서는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 범죄가 급증했습니다. 코로나19가 중국에서 비롯됐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재작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증오 범죄만 10,000건이 넘습니다. 특히 애틀랜타에서는 백인 남성의 총격으로 아시아계 8명이 숨지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증오 범죄 퇴치를 약속하며 관련 법안에 서명까지 했습니다. They're on the front lines of this pandemic trying to save lives. And still, they're forced to live in fear for their lives just walking down streets in America. It's wrong, it's un-American, and it must stop. BTS도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 범죄에 대해 그동안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한 세대의 목소리가 되어서 대변을 한다는 게 조금은 낯간지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막중한 책임감이 좀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개별적인 음악 그룹을 백악관으로 초청한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세계적인 스타로서 BTS의 위상과 영향력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칠레 남부 숲에 있는 거대한 나무가 5,000살이 넘는 세계 최고령 나무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칠레 연구팀은 남부 알레스레 코르스테로 국립공원에 있는 나무 한 그루의 나이를 최고 5,484살로 추정했습니다. 이 나무는 주로 칠레와 아르헨티나 남부 안데스 산악 지역에 서식하는 사이프러스의 일종인 알레스레 종입니다. 알레스레는 매우 느리게 성장해 최고 45m까지 자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르키나파소 동부 지역에서 무장 괴한들의 공격으로 민간인 50여 명이 사망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부르키나파소 동부 위베르 야메오고 주지사는 현지 시간 26일 성명을 통해서 마조아리 출신 민간인들이 지하디스트, 이슬람 성전주의자들의 봉쇄에 탈출하려다 공격을 받고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AFP 통신은 생존자들의 증언을 인용해서 이들의 식량이 떨어져 공격자들로부터 도망가던 중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도 맑고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5도로 예년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다만 영남 지방은 밀양이 31도 선까지 오르는 등 예년 기온을 2도에서 6도가량이나 크게 웃돌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까지 강원 중북부 지방에는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강원 내륙과 산간에는 오후 한때 요란한 소나기도 지나겠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시설물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6.1도, 대전은 16.7도, 부산은 18.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5도, 대전은 27도, 대구는 30도, 포항도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에는 다시 30도 안팎의 더위가 찾아오겠지만 월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6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치러집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틀 동안 전국 3,551개 투표소에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 사전투표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에 확진된 유권자는 사전투표 이튿날인 내일 오후 6시 반부터 저녁 8시까지 투표 시간이 별도로 보장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6일 지방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나란히 투표에 참여합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오전 11시 충북 청주에 있는 사전투표소에서 한 표를 행사할 예정입니다. 박지원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오전 9시 10분 격전지 중 한 곳으로 꼽히는 경기도 광주에서 사전투표에 나섭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8시 반 서울 마포구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합니다. 여당 지도부도 나란히 투표에 나섭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9시 격전지 가운데 한 곳으로 꼽히는 강원도 원주에서 사전투표에 나섭니다.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기현 의원은 오늘 오전 9시 반 지역구가 있는 울산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사전투표 둘째 날인 내일 인천 계양구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할 방침입니다. 두 분은 원래 훌륭한 그런 경험을 가졌고 기재부에서 경제 비서관으로서도 박근혜 대통령 때 일을 하셨고 IMF에서 가장 유명한 그런 이사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제가 여쭤본 의원들 100%가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이 반대하는 의사를 왜 계속해서 기용하려고 하는 건지, 왜 고집을 피우시는 건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누구보다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분이기 때문에 그 의도에 대해 가지고 오해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우파 6세대들 민주운동을 통해서 민주주의 성과를 이룬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존경하지만 민주당에 좀 변화를 만들어내고 달라진 민주당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좀 그거를 어렵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당의 어려운 지점, 문제점을 솔직하게 얘기했는데 그게 협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상을 치고 지도부로서 잣길이 없고 이런 얘기가 밖으로 나가버리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말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명예퇴직 할 때 명예퇴직 수당도 막 줘서 이렇게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있는데 갑자기 불쑥이 너희 나가라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나 폭력적이고 위압적이에요.
네, 서울시장 후보들은 3자간 첫 공개 토론회에서 부동산과 일자리 등의 주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민의힘 오세훈, 정의당 권수정 후보는 어젯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방송 3사 중계 TV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서는 송 후보의 재건축 용적률 500% 상향 공약을 두고 오 후보가 아파트 모형을 그린 팻말을 제시하면서 누가 이렇게 조밀하게 지은 아파트에 살고 싶겠나 상상력의 빈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송 후보는 새로운 혁신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반박했고 오 후보는 상상력 빈곤이 아니라 공상을 지나쳐 망상까지 가는 것이라며 공격 수위를 높였습니다.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서는 오 후보와 송 후보 모두 민간 부문의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둔 데 비해서 정의당 권 후보는 일자리 보장제 등 공공 일자리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보궐선거 가운데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인천 계양을 지역구 후보들의 TV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검증된 역량을 내세운 가운데 국민의힘 윤영선 후보는 이 후보의 출마를 정치적 욕심이라고 비판하며 날을 세웠습니다. 주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나의 삶을 바꾸고 이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검증된 역량이 있는 일할 능력이 되는 사람을 대표로 뽑아야 합니다. 아는 사람 뽑았다고 내 삶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이번 선거는 저 윤영선과 이재명 후보의 선거가 아닙니다. 계양 구민을 이용해서 정치적 욕심을 채우겠다라는 분과 계양 구민의 자존심을 지켜내야 하는 선거입니다.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하면서 일 잘했다라고 늘 자화자찬하셨는데 분당과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피해서 도망왔습니다. 우리 계양 구민들 우습게 알고요. 금배지 방패 삼아서 불체포 특권 누리겠다라고. 연고가 있지만 능력이 없다면 연고가 없어도 유능한 옆집 사람이 옆 동네 사람이 같이 일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방의원 뽑는 것도 아닌데 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정치 권력과 유착해가지고 공공개발 잘하고 있는 대장동에서 업자 도와주고 돈 받아서 뇌물 받고 공범 노릇한 게 바로 우리 윤영선 후보님이 소속한 국민의힘 정치인들입니다. 부동산 광풍을 불러왔고 우리 계양 구민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은 게 문정권의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 진단과 처방이 모두 잘못됐던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새 정부 국무위원들과 함께 정부 세종청사에서 처음으로 정식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역에 상관없이 어느 국민이든 모두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와 복지부를 제외한 새 정부 내각 16개 부처 장관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자리에 둘러앉았습니다.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공약대로 새 정부 첫 정식 국무회의가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겁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살기 좋은 지방시대에 대한 논의가 심도 있게 다뤄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새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의 가치고 인구절벽 해법이기도 한 만큼 중장기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새 정부는 지방 시대를 중요한 모토로 삼아 국정을 운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살든 상관없이 우리 국민 모두는 공정한 기회를 누려야 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부담을 낮추는 시행령과 국민통합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안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국무회의가 끝난 뒤 윤 대통령은 세종청사를 돌며 소통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MZ세대 실무직원들과는 간담회와 오찬 시간을 가졌고 각 사무실을 격려차 방문한 자리에서는 야구방망이와 권투장갑을 선물 받고 특유의 어퍼컷 세리머니를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 고약하는 대한민국 그리고 규제 확보. 청사 옥상 정원에도 올라가 세종시 전체를 꼼꼼히 둘러보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게 행복 도시고. 예. 과감하게 여백 개념을 줬고 그 주변에 6개 정도의 생활권을 만들었습니다. 세종에서 열린 첫 국무회의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침부터 환영 행사를 벌이는 등 기세를 과시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전투표 하루 전인 만큼 충청권 표심에 영향을 미치려는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하는 동시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입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는 새 정부 6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후보 시절부터 지역 균형 발전에 관심을 가져온 만큼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활발한 지역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박순애 서울대 교수를 보건복지부 장관의 김승희 전 의원을 지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박 후보자가 공공행정 전문가로 교육행정 비효율 개선은 물론 인수위원을 역임한 만큼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보건의료계 권위자로 전문성을 인정받아 지난 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됐고 국가보건복지 정책 수립과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해온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오유경 서울대 약학대학 학장을 내정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여성 우선 발탁 방침에 따라 추가 인선 3명을 모두 여성으로 낙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인사에 대해서 여성에게 공정한 기회를 적극 보장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는 인사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동안 언론에서 나온 남성 편중 인선 지적과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외신 질문 등이 축적돼 윤 대통령의 생각이 변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난 24일 국회의장단 만찬에서 나온 김상희 국회 부의장의 젠더 갈등 발언이 기존 생각을 더 고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여성 후보자가 지명됐지만 여전히 5, 60대 서울대 출신 인사에 쏠려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프게 받겠다며 남은 인선에서 노력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교육계에선 알려지지 않은 인물입니다. 교육정책의 변화를 주기보다는 교육행정을 바꾸려는 포석으로 보이는데 인수위 때부터 불거졌던 교육부 축소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김연아 기자입니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는 공공행정과 성과관리 분야 전문가입니다. 교육 분야로는 알려진 접점이 없습니다. 앞서 임명된 장상윤 교육부 차관도 국무조정실 관료 출신으로 교육 전문가가 아닌데 장관까지 비전문가 인사가 오자 교육계는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교총은 유초중 등 교육 홀대 우려가 나올 수 있다고 걱정했고 전교조는 교육 회복이 아닌 교육부 축소에 방점이 찍힌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실제 교육부 축소, 나아가 교육부 폐지로는 윤석열 정부가 인수위 때부터 논의해온 겁니다. 다만 교원단체들이 반대 회견을 하고 대학 총장들도 교육부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설득하며 한숨 돌리는가 했는데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교육 책무를 다하고 학생들이 지역 차별 없이 균등하고 일관된 교육을 받도록 조정자로서 교육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결국 정부 출범과 함께 교육부의 지역 대학 지원 업무는 지자체로 넘어갔고 7월엔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정책의 수립과 평가, 조정 권한을 떼어갈 예정인데다 초중등 교육 기능을 시도교육청으로 완전 이양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장관 후보까지 교육행정 비효율 개선을 위한 행정 전문가가 지명되면서 교육부가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하게 될 거라는데 무게가 실리는 상황. 교육 국정과제의 핵심을 미래 기술 시대를 대비한 인재 양성을 꼽는 새 정부 기조하에서 그간 입시 정책에 집중해왔던 교육부가 새로운 역할을 찾기까지 진통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김연아입니다. 북한의 유류 수입 상한선을 줄이는 내용 등을 담은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안보리는 현지 시간 26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표결에 붙였지만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이 올해 들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을 여러 차례 시험 발사한 데 대응해서 미국 주도로 추진됐습니다.
불발로 끝난 이번 결의안은 북한의 원유 수입량 상한선을 기존 400만 배럴에서 300만 배럴로 정제유 수입량 상한선을 기존 50만 배럴에서 37만 5천 배럴로 각각 줄이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광물 연료, 광유, 시계 제품과 부품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또 애연가인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해서 국제사회가 북한에 담뱃잎과 담배 제품을 수출하지 못하게 막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정부가 일단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서 정책 수단의 변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확장 억지 자체 효과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있다는 미국 핵심 당국자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에드 케이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동아시아 오세아니아 담당 선임국장은 현지 시간 26일 미국 싱크탱크 우드로 윌슨 센터 토론회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장 억지 확대 합의했지만 북한의 도발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케이건 선임국장은 우리가 일정한 정책 수단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사용에 있어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보다시피 안보 협력 강화에 대한 분명한 요구가 있으며 관련한 논의가 실제로 한국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주요 경제 지표와 기업들의 분기 실적 발표에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516.91포인트, 1.61% 올랐고 S&P 500 지수는 79.11포인트, 1.99% 상승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305.91포인트, 2.68% 급등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된 데다 기술주들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국제유가가 공급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면서 또 올랐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전장보다 3.41% 오른 배럴당 114.09달러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지난 13일 이후 가장 높은 겁니다. 여름철 석유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유럽에서 러시아산 원유 수입 금지 조치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면서 유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미국 텍사스주 초등학교에서 21명이 숨지는 총격 참사 당시 총격범이 학교 경찰의 제지를 전혀 받지 않고 교실로 난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텍사스주 공공안전부는 현지 시간 26일 기자회견에서 총격범 셀버도어 라모스가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텍사스주 유벨디 롭 초등학교에 난입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와 관련해서 라모스가 텍사스주 유벨디 롭 초등학교로 진입했을 때 학교 경찰이 제자리에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당시 학교에 배치돼 있어야 할 학교 경찰관은 차에 탑승하고 있었고 911 첫 신고 전화를 받고 나서야 뒤늦게 학교로 달려갔다고 전했습니다. 외교부는 세계 곳곳에서 확산하고 있는 원숭이 두창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재외 공간에 접수된 우리 국민 감염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최근 발생 지역에 출국하시는 국민에게 안전공지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외교부는 지난 24일을 기준으로 영국과 포르투갈, 스페인 등 18개국으로 출국하는 국민에게 안전공지 문자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국제 여행자들에게 원숭이 두창 주의 수준을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했습니다. CDC는 북미와 유럽, 호주 등에서 원숭이 두창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는 점을 반영해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이라는 1단계에서 경계심을 높이라는 2단계로 높였습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mRNA 백신 접종과 심낭염 사이의 인과성이 인정됐습니다. 앞서 백신 관련성이 인정된 심근염 환자처럼 기존 피해자도 소급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2월 코로나19 백신 국내 첫 접종 이후 관련 부작용 사례는 끊이질 않았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잃었고 부모를 잃었습니다. 민사도 하지만 세월호 사건처럼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 업무상 과실치사상에 대한 형사 책임도
묻겠습니다. 백신 접종 뒤 심각한 부작용으로 숨졌다는 신고가 잇따랐지만 지금까지 인과성이 인정돼 보상이 진행된 사례는 6건에 불과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뒤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으로 숨진 30대에 백신 관련성이 처음 인정된 이후 심근염 사망 사례 5건만 접종 연관성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백신 접종으로 인해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거는 극히 드문 일이거든요. 알레르기 반응이나 백신에 만들어진 항체에 의한 공격이나 이런 부분으로 질환이 생길 수가 있느냐. 앞으로는 이런 피해 보상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집니다. 파이자나 모더나 등 mRNA 백신 부작용으로 기존 심근염 외에 심낭염도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심장 근육에 염증이 생기는 심근염과 달리 심낭염은 심장을 둘러싼 얇은 막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 백신 이상 반응으로 봐야 한다는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 판단을 정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통한 임상적 특성에서 다른 원인이 없다는 것을 고려하면은 코비드19 백신 접종 후에 심낭염 위험도가 메신저 RNA 백신에서는 증가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 타당하다고. 이에 따라 백신 접종 뒤 생긴 심낭염 사례도 피해 보상을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접종 뒤 피해가 생긴 날로부터 5년 이내면 보상받을 수 있는데 기존 피해 사례에도 소급 적용됩니다. 이미 보상을 신청한 심낭염 피해자는 200명에 육박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코로나19로 잠잠했던 대학가에 다시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캠퍼스로 돌아온 학생들은 대학 축제의 달 5월을 만끽했습니다. 윤성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본 안에 건빵 7개 먹기! 목이 맨 상태에서도 정해진 시간 내에 건빵을 먹겠다고 나서고 조심스럽게 물병 세우기에 도전해봅니다. 성공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3년 만에 열린 대면 축제는 학생들에게 소소한 게임 그리고 함께하는 즐거움을 느끼게 해줬습니다. 맨날 연습실에 있으면서 연습하다가 이렇게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다 함께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게 너무 뜻깊은 것 같고. 옆자리에선 학생들이 턱걸이하며 근육을 뽐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가 특히 반가운 건 운동 동아리 학생들입니다. 운동 동아리로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렇게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서 이제 축제에서 동아리 홍보도 하고 근처에 사는 아이들도 축제가 열리는 캠퍼스를 찾아 함께 자유를 누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축제도 안 열리고 해가지고 집 밖도 못 나게 하고 해가지고 되게 답답하긴 했는데 오랜만에 축제 오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저녁이 되자 분위기는 더 뜨거워집니다. 3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어깨를 걸고 우위를 다졌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호흡하고 함성을 외치자 저절로 웃음이 터집니다. 얼굴을 마주하고 한데 모여 식사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쁘고 즐겁습니다. 화면에서만 본 친구들과 직접 만날 수 있어서 좀 신기하고 너무 기쁩니다. 야외에서 이제 밥도 이렇게 많은 인원이 먹는 거는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젊은 열기로 가득 찬 대학가. 코로나19에서 되찾은 일상이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네, 이른바 버닝썬 의혹과 관련해 성매매 알선 혐의를 포함해 모두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승리가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습니다. 군인 신분으로 국군교도소에 수용됐던 승리는 강제 전역 처분돼 민간교도소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손유정 기자입니다. 지난 2019년 이른바 강남클럽 버닝썬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수사를 받아온 가수 승리. 검찰인 승리의 성매매 알선과 상습 도박, 횡령 등 9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 승리는 이후 육군에 입대해 군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드러내서 상처받고 피해받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승리는 해외 투자자들에게 수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과 자신이 투자한 업체의 자금 5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또 상습 도박 혐의와 해외에서 11억 원대 도박 자금을 빌리며 미리 신고하지 않았다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9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과 추징금 11억 원을 선고하고 승리를 법정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유죄 판단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승리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습니다. 또 1심과 달리 원정 도박을 하며 외국환 거래 신고 없이 빌린 카지노 칩 11억 원어치에 대해서는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승리는 상습 도박이 아니라며 검찰은 카지노 칩에 대해 추징을 명령해야 한다며 각각 상고했지만 대법원 판단도 2심과 같았습니다. 대법원은 승리가 한 도박의 성질과 방법, 횟수와 규모 등을 보면 도박 습격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도박용 칩은 카지노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추징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1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되면서 현재 국군 교도소에 수용돼 있던 승리는 병역법에 따라 강제 전역 처분된 뒤 민간 교도소로 이감될 예정입니다. 승리의 형기는 내년 2월까지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스태프들을 성폭행하고 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배우 강지환 씨가 드라마 제작사에 50억 원이 넘는 돈을 물어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거듭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드라마 제작사 스튜디오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가 강 씨와 옛 소속사를 상대로 출연료와 위약금 등을 물어내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강 씨가 제작사에 53억여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2심 법원은 이 가운데 6억 원만 옛 소속사와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한 1심과 달리 53억여 원 전액을 회사와 함께 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강 씨가 출연 계약을 맺을 당시 중간에 회사를 옮기더라도 법적 의무는 옛 소속사가 계속 이행하기로 한 단서 조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네, 5.18 민주화 운동이 벌어진 지 42년이 흘렀지만 국가폭력에 당한 피해자들의 고통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정신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가 50명에 이르는 가운데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낸 사람이 1,600명을 넘었습니다. 나연호 기자입니다. 1980년 광주 5.18 민주화 운동 당시 계엄군 총탄에 맞은 이광영 씨. 5.18 진실을 알리려 애써왔지만 총상 후유증에 악몽까지 계속돼 극심한 고통에 시달려왔습니다. 부시청 사거리에서 연발로 쏘는 송에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저는 이제 척추에 총상을 입고 지금 휠체어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해 11월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세상을 등지고야 말았습니다. 이 씨와 같이 극단적 선택을 한 5.18 피해자는 50명에 달합니다. 피해 당사자는 물론이고 유족까지도 이른바 폭도로 낙인 찍히는 등 험한 세월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받은 피해자나 유족도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결정한 뒤 소송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1년여 만에 소송에 참여한 사람이 1,6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5.18 단체는 국회와 사법부가 유공자와 가족이 당한 인권 침해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무자비한 폭력의 고통은 잊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은 사회적으로 고립되었고 그러한 고립에 대해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5.18 민주유공자를 국가유공자에 포함하는 법률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입니다. 폭도, 가짜, 빨갱이 이런 여전히 매도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국가유공자로 예우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러한 왜곡이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국가가 보호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5.18 유공자 예우의 방향은 잡혔지만 고령의 피해자들에게는 법원이나 국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네, 대전에서 9살 어린이가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훔치다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가게 주인은 아이의 잘못된 행동이 아니라 팔에 있는 수상한 멍자국을 주목했고 이 아이가 부모의 학대를 받은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그마한 체구의 아이가 서 있습니다. 그 앞에서 성인 남성이 아이 팔과 몸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잠시 후 경찰이 찾아왔고 쪼그려 앉아 있는 아이와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눕니다.
지난 17일 오전 9살 어린이가 대전의 한 슈퍼마켓에서 음료수와 장난감을 그냥 들고 나가려다 가게 주인에게 들켰습니다. 이때 주인은 아이 팔에서 수상한 멍자국을 발견했고 학대 정황으로 판단해 곧바로 경찰을 불렀습니다. 몸을 보니 멍든 게 많았습니다. 절도가 문제가 아니라 몸에 이상이 있어서 이거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래서 신고를 하게 됐습니다. 정신지체장애가 있던 피해 아동은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던 거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아이가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한 거로 보고 어머니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분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이 돼서 응급조치 3호를 통해서 아이를 보호시설로 인도하였습니다. 보호조치는 중구청 전담 공무원과 함께 논의 중에 있습니다. 2020년 기준 피해 아동이 학대 사실을 직접 신고한 경우는 14.2%에 불과합니다. 아동학대 행위자의 80% 이상이 부모님인 현실에서 피해자들이 직접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민들의 관심이 무엇보다 절실합니다. 더럽거나 계절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다니는 아이, 몸 곳곳에 멍이나 상처가 보이는 아이가 있다면 아동학대를 당하는 게 아닌지 의심해봐야 합니다. 지금 바로 우리 주변에도 학대 피해 아동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른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의심 정황이 보이면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더 심각한 학대로 이어지는 것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네, 요즘 실내에서 아이들을 놀게 하고 부모들은 지켜보면서 커피도 마실 수 있는 키즈 카페가 인기인데요. 이용료가 2시간에 15,000원 가까이에서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엄마 아빠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서울시에서 공공 키즈 카페를 본격 운영하기 시작했는데 민간 업계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키즈 카페입니다. 아이들이 그물놀이터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보드에 그림도 그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2번 정도는 이용을 하려고는 하는 것 같아요. 이용 요금은 2시간당 2,000원. 일반 키즈 카페들이 2시간에 10,000원이 훌쩍 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저렴합니다. 보통은 저희 가격적으로 좀 부담이 돼서 키즈 카페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도 사실 조금 가기가 부담스럽고요. 2시간에 2,000원이면 사실 가격적으로 너무너무 좋죠. 자주 와도 부담되지 않을 것 같고. 서울시에서 엄마 아빠들 부담을 덜어주고자 요금을 확 낮춘 서울형 공공 키즈 카페를 종로에 처음 열었습니다. 보육교사와 안전요원도 아동 10명당 1명꼴로 배치해 안전에도 신경 썼습니다. 급할 때 돌봄 서비스도 제공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시는 올해 안에 이런 서울형 키즈 카페를 20곳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공공 키즈 카페를 반기는 목소리도 있지만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주변에 있는 민간 키즈 카페들의 반발이 높습니다. 업계에선 안 그래도 코로나19 여파로 타격이 큰 상황이라며 생존이 달린 문제라고 우려합니다. 키즈카페 사업하시는 사업자분들은 매출 타격이 굉장히 크거든요. 폐업한 매장들도 굉장히 크고 이 저소득층이라든지 아니면 뭐 조부모 가정, 뭐 장애 가정 이런 아이들을 위한 특화되어 있는 어떤 실내 놀이시설을 중점적으로 오픈을 하고 시는 민간업계와의 상생을 위해 서울형 키즈카페에 간단한 음식을 가져오는 건 허용하지만 식음료를 판매하거나 배달음식 반입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조만간 민간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상생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네, 오전 6시부터 시작된 6일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전국에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전국 사전투표율 보겠습니다. 네, 아직 투표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채 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진 않습니다. 1%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사전투표율 0.5%로 집계됐습니다. 네, 시도별 사전투표율 한눈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서울이 0.5%인 가운데 대구가 최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0.3%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고요. 최고 지역은 전남이네요. 0.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이 시각 사전투표율을 역대 지방선거 사전투표율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014년에 처음으로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도입이 됐고요. 지금 보여드리는 건 최근 선거 사전투표율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최근 선거 사전투표율
2018년 지방선거 때 0.3%였고요. 2020년 총선은 0.4%, 2022년 지방선거 현재 0.5%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번엔 역대 지방선거 사전투표율과 비교해보겠습니다. 2014년 6회 지방선거 이시각 사전투표율은 0.2%였고요. 2018년 7회는 0.3%, 그리고 현재 투표율은 0.5%로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쾌청한 하늘이 펼쳐지는 가운데 예년 이맘때 봄 날씨가 이어집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6.1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아 선선하고요. 한낮에는 25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따뜻하겠습니다. 하지만 남부지방은 순천이 30도, 밀양은 31도까지 오르면서 낮더위가 나타나는 곳이 있겠고요. 일교차도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강원 지역에는 비나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아침까지 강원 중북부 지방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오후 한때 강원 중남부 내륙과 산간에 5mm 안팎의 소나기가 벼락과 돌풍을 동반해서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은 16.1도, 대전 16.7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고요. 한낮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따뜻하겠고 남부지방은 다소 덥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은 25도, 광주 27도, 대구는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적으로 때이른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하지만 일요일 오후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월요일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는 다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강원 산간은 오전까지, 경북 동해안 지역은 아침부터 밤까지 초속 25m 이상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시설물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홍나실입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